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가수 주호님께서 시들무에 또 약속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또 바쁘신 스케줄을 이겨내시고 약속을 하셨던 시들무 참여까지도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약속 지켜주셨네요.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담감이 굉장히 크긴 하네요. 근데 저번에 대놓고 온 손님으로 직접 여기 찾아오셔서 같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생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라는 노래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알아주시고 있는 가수 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분이죠. 과찬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셔서 오신 걸 텐데 제가 예고를 안 하고 그냥 한번 바로 가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키릿입니다. 주호예요. 이번에 들고 온 이야기는 저의 취미들에 관한 시리즈들을 만들어 보고자 들고 와봤는데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활동적인 그런 취미들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워낙 좋아했고 그리고 유일하게 또 하나 활동적인 게 낚시거든요. 낚시. 네, 그래서 낚시를 하게 된 발단부터 말씀을 드려야 다음에 또 이야기들이 진행될 텐데 한참 아이돌 한다고 그때 제가 대놓고 온 손님 나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략 한 15년 전? 14년 전쯤에 한참 활동 준비를 들어왔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회거든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회인데 그 아이돌 연습생 때는 사실 매일매일 나와서 쉬는 날 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한 12시간, 13시간씩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바로 방송이 잡히거나 활동이 잡히면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할 수 있는 취미라던가 이런 게 다 끊겨버리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런 시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장님이 조금 풀어주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한 활동을 끝내고 나면 너네 다음 곡 수급도 해야 되고 안무도 짜야 되니 그동안은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쉴 틈이 생겼을 때 하필이면 딱 제 주머니에 아시잖아요. 그 매우 많은 그 연습생분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딱 그날 제 주머니는 한 5만 원가량밖에 없었고 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하필이면 또 너무 오랜만에 이런 쉴 틈이 생겼는데 회는 먹고 싶고 또 소주도 한 잔 먹고 싶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회를 하나 시키고 소주를 하나 하기에는 회 양도 너무 적고 지금이야 뭐 저런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배달시키기도 좀 편했고 금액도 서로 대비하다 보니까 싸지기도 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직접 뭐 팜플렛 찾거나 아니면 동네에 가가지고 횟집을 들러서 포장을 하거나 이런 시대였어요. 회가 비쌌죠. 그리고 일단 비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회는 많이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도전 정신이 좀 강했어요.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도박성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참고로 저는 도박은 안 합니다. 그런 이 도전 정신에서 그러면 저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라는 찰나에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할 거 없냐? 드라이브나 갈래? 야, 그럼 너 낚시 해봤어? 아니, 나도 안 해봤는데? 야, 차라리 낚시를 하러 가자. 이게 우리 둘 다 돈이 없으니 그냥 최소한의 기름값만 해서 낚시를 가서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대. 내가 너 올 동안 커뮤니티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테니까 얼른 와. 그러고는 저는 여러 가지 낚시 커뮤니티와 게시물, 블로그 이런 것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러고 나름대로 공부를 좀 나름 해박하게 한 상태에서 친구랑 처음으로 간 데가 대부도라는 곳을 갔습니다. 대부도를 가면 들어가는 초입부터 시화방조제라고 해서 매우 긴 도로가 있거든요. 해변 도로가. 거기를 막상 딱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막 트럭들이 이렇게 서 있고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차라리 우리 여기서 한번 여쭤보자. 모르니까. 그래서 무작정 내려서 차를 대고 낚시꾼들 아저씨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저희가 낚시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배우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그게 돈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좀 체험식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 위에 트럭 보이시죠? 트럭에 가시면 기본으로 뭐 체험할 수 있거나 좀 어린 친구들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되게 싸게 채비를 해서 판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저희는 올라가서 그 트럭 아저씨한테 또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사실 돈이 많이 지금 없는데 채비를 좀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잘 왔다. 그러면 여기에 뭐 중고도 있고 뭐 새 것도 있는데 그럼 아예 처음이니까 그냥 손맛을 먼저 보고 나중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채비를 한번 갖춰라. 그래서 거기서 딱 저희 수중에 맞는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에 있는 그 채비가 다 된 게 있었어요. 체험판. 그래서 그거를 받고 지렁이를 하나 받고 그리고 다시 그 낚시꾼들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혹시 이거 뭐 수심이나 이런 것들 좀 여쭤봐야 되니 그리고 다행히 거기 계시던 분들이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아 저기서 수심 얼마 주시고 지렁이 이렇게 끼고 던져보세요. 그리고는 저희가 그 자리 가서 한 3-4시간을 꾸준히 하는데 아 너무 다행히도 그날 정말 사이즈는 너무너무 작지만 애기 우럭이라고 하거든요. 애럭이라고 하는데 애럭을 2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처에 가면 횟집이라던가 아니면은 한 1kg에 5,000원 정도 받고 회를 떠주는 집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가서 그걸 회를 떠서 집으로 왔죠. 그러고는 둘이서 이제 소주를 한 잔 딱 기울이는데 이게 한 점 한 점마다 정말 아까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했던 내 스포츠의 낚시에서 그 잡았던 손맛과 저는 처음 잡았다 보니까 그 작은 우럭조차도 정말 무슨 상어 잡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거든요. 한 점 한 점. 그렇게 저의 낚시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있던 와중에 제가 활동이 끝나면 많이 좀 쉬는 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틈이 생기는데 요번에는 집에서 또 낚시를 가고 싶은데 쉴 틈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어딜 한번 가보지? 그런 와중에 저번에 이제 친구 거, 제 거 그 10,0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에 있던 그 낚싯대 채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 2대가 딱 있으니까 잘 됐다. 그럼 차라리 가까이서 뭐 낚시할 수 있는 거 없나? 저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집이. 그래서 그럼 이 근처에서 내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 분명히 나는 실용적인 낚시를 해야 된다. 손맛 따윈 필요 없어. 무조건 실용적인 거 뭐가 있지? 하고 찾던 중에 이 음식도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민물장어를 잡는 낚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 장어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또 그 동호회를 가입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계속 서치를 하고 뭐 어디를 가서 낚시방을 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한 뒤에 한강으로 떠났습니다. 한강으로 한참 다니면서 이게 보통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자리를 봐야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위수 지역에 가까울수록 장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장어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무래도 너무 안 잡히니까 그러겠죠? 그런 와중에 제가 처음으로 갔던 그 자리에서 우연찮게 옆에 어떤 아저씨가 매일 갈 때마다 그 아저씨만 계시는 거예요. 하필 그 자리에서 저 아저씨한테 좀 차라리 뭘 여쭤볼까. 제가 3번 4번을 가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맨날 시간만 때우고 오니 근데 나름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당시에 그때 작곡이란 걸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한참 뭐 가사도 쓰고 뭐 좀 감성적인 이런 느낌을 저기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 보면서 저 중에서 내가 살 집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되게 좀 감성적인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세월도 많이 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이 장어 낚시는 저도 뒤에 알게 된 거지만 굉장히 많은 방법과 미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안 되겠다. 그리고 항상 장어 낚시의 필수인 날씨가 어떠냐면 비 오는 날 혹은 비가 한번 왔다가 흙탕물이 다 뒤집어진 날 그럴 때 장어들이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또 한 날은 비가 오는 날 일부러 우비를 쓰고 딱 낚시를 하러 갔는데 옆에서 그 원터치 텐트에다가 계속 뵀던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 아저씨를 똘비 아저씨라고 할게요. 똘비 아저씨한테 슬쩍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저 이렇게 좀 낚시를 배워보고 싶은데 전 그래도 몇 번 여기서 계속 와서 뵈긴 뵀었다. 근데 도저히 제가 너무 초보라 아는 것도 없고 수심이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런 대화부터 시작해서 똘비 아저씨랑 조금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몇 번 갈 때마다 사실 아저씨도 잘 잡으시지 못하시길래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어느 날 비가 미친 듯이 오는 날 너무 촉이 와서 이건 가야 돼 하고 딱 갔더니 또 평상시처럼 그렇게 원터치 텐트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비가 너무 오니까 텐트 안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딱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왔어요. 좀 잡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가 혼자서 이 소주를 한 잔 딱 드시고 계신 거예요. 친구 왔어? 그럼 뭐 소주 한 잔 할래? 저는 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술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아이스박스를 항상 낚시꾼들은 들고 다니거든요. 아이스박스를 여시더니 캔콜라를 하나 꺼내서 야 그러면은 콜라로 나랑 짠이나 해줘라. 그렇게 앉아가지고 낚싯대는 펼쳐놓고 아저씨랑 짠을 좀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어릴 때 지방에서 서울로 음악을 하고자 올라왔다 보니까 여기서 저랑 나이 차이가 좀 꽤나 나는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없었거든요. 오. 대다수는 뭐 기획사 사장님이라던가 거기 위에 계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제가 그런 분들을 알게 될 계기도 잘 없고, 그래서 이 아저씨는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알려주실 때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잘 알려주시고, 조금 자연스레 제가 속내를 많이 털어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요런 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미래도 잘 안 보이고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딱 돌비 아저씨가 나도 요즘에 사실은 뭐 회사를 조그만한 거 하나 운영을 하는데 요새 이게 좀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다, 유독 이상하네 요새, 그런 얘기 하다가, 야 너는 비 오거나 아니면 비 온 다음 날이나 이렇게 오면은 여기 한강에 사람도 없고 이런데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여기 와서 낚시하고 이러면 안 무섭냐? 아예 사람 없으면 좀 무섭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뭐 사람 있는 쪽으로 찾아가곤 해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저는 거의 아저씨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도 약간 좀 기운이 싸다, 뭐 이상해. 오. 뭐 무서운 거 보거나 이런 건 아니지?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조금 잘 통한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뾰족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뭔가 나랑 좀 결이 맞는 분인가?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막 눈에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어릴 적부터 저도 조금 그런 뭐 영적인 기운을 싸하게는 느낀다. 그래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다. 근데 아저씨 뭐 귀신 보세요? 얘기하니까 아저씨께서 그러면 너 뭐 무서운 거는 뭐 그런 이야기 해줘도 괜찮겠네? 저는 좋아해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게, 똘비 아저씨가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자라셨대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렸을 때고 집도 조금 유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거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용돈을 조금 모아서 당집들을 좀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한 당집 갈 때마다 한 5번의 당집을 가면 4군데에서 거의 서너 군데에서는 너 귀신 보는구나, 너 눈이 귀신 보는 눈이야,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래도 그 똘비 아저씨는 집도 유복하다 보니 자기의 미래도 나름대로 뭔가 아버지의 회사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자본도 있다 보니까 크게 그런 돈적인 걱정은 없었는데, 괜히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괜히 또 내가 진짜 무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그 말들을 일부러 다 무시를 하셨대요. 그렇게 학생 생활이 지나고 갓 20살이 되고 바로 군대를 입대를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봤을 그 똘비 아저씨 나이대가 50에서 한 60대 사이, 한 50 중반 정도? 연세가 있으시구나. 맞아요. 그렇게 돼 보이시던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군대를 입대하셨을 때가 최소한 30년 전이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은 한 3, 40년 전에 군대를 나오셨겠죠? 처음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으로 자대를 배치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군대가 좀 후타나 아니면 좀 그런 안 좋은 부조리들이 워낙 많던 시대였다 보니까, 또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6.25 이후에 조금 이 군대에서의 경계적인 네. 군인들의 면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예민했을 그런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내가 이런 걸 보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 관심사병이 돼버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내 주변 동기들이나 후임들도 나를 무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선임들은 나를 더 갈구게 되지 않을까, 최대한 이걸 숨기고 그냥 잘 지내고 제대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무난하게 군생활을 지내고 계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군대는 보통 들어가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근무 때문에 힘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상관없이 새벽 2시건 5시건 오후 3시건 랜덤으로 걸리는 그 근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군생활 중에 하나인데, 한날은 자기가 정말 조금 무서워하던 선임이랑 둘이서 새벽 근무를 들어갔대요. 보통 이제 탄약고 근무라고 하는데, 탄약고는 탄약들이 이렇게 있는 창고 옆에 1, 2층으로 된 초소가 있고 거기를 자기들이 위에서 선임 후임 해서 바깥과 안에서 이렇게 지키거든요, 총을 들고. 근데 안쪽에서 보면 감시 카메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만 지금 알려드리고, 안에서 선임은 그 카메라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후임은 밖에서 생으로 그냥 벌벌 떨면서 이 밖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선임들이 이제 자기는 짬이 좀 있으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똘비야, 그 뭐 재밌는 얘기나 무서운 얘기 같은 거 없냐? 근데 무서운 얘기는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재밌는 얘기 했다가는 괜히 또 닦일 것 같고 차라리 무서운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까? 내가 겪은 게 아닌 것처럼 해드릴까? 하고는 어릴 적에 봤던 그런 영적인 걸 본 썰들을 좀 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임이 야, 이 카메라 이상한 건가? 저기 왜 잠깐만 경고등 들어와 있어? 하면서 보면 그 탄약고의 옆에 철장에 누가 손으로 이렇게 흔들던지 아니면 어떤 이 힘이 가해지면 거기에서 적색 경고등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불은 들어왔는데 카메라가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또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갑자기 있을 수도 있고 그 카메라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 형태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경고는 떴는데 저게 없어. 근데 바람이 저 철조망을 때리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바람도 뭐 크게 안 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김 선배님 그거 지휘통제실에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 상병이 전화를 했대요.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여기 탄약고에 적색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근데 카메라 잡히는 건 없다.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서 그 탄약고를 다시 한 바퀴를 돌았대요. 근데 그 탄약고를 돌 때 날씨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한참 오고 나서 다음날 되면 그 눈들이 녹아서 진흙바닥이 되거든요. 그 진흙바닥을 절벅절벅 걸으면서 가는데 아까 그 경고등이 울렸던 철조망 위치를 딱 갔는데 그 가기 직전에 그 똘비 아저씨의 눈에는 보였대요. 진짜 그 군인 형태가 정자세로 그냥 총까지 메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철조망 사이로 자기를 보고 있다고. 그걸 느끼고 나서 이거 괜히 내가 지금 이게 본 것도 문제고 저게 진짜 사람이라도 문제고 일단 가보자. 그래서 어쨌든 선임은 뒤에 따라오고 자기가 선임 뒤로 갈 순 없으니 천천히 걸어갔대요. 그 사각형 탄약고를 딱 지나자마자 자기가 봤던 실루엣이 싹 사라지고 뭐지? 둘 다 놀래서 이러는 와중에 밑을 봤더니 그 자리에 군화 자국이 한 발은 정상으로 돼 있고 한 발은 거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없고 카메라에도 안 나오고 둘 다 그걸 이상하게 보니까 왜냐면 걸어 다녔으면 애시당초 걸어온 길이 찍혀 있을 텐데 그 길에도 아무것도 찍혀 있는 것도 없고 발자국들만 있었대요. 근데 누가 봐도 군화 발자국이었고 이상하다. 그 선임도 되게 무서워했고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는 탄약고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지휘통제실에다가 이상 없습니다. 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고는 다시 그 경고등을 다 끄고 스위치를 다 꺼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선임이 아까 했던 얘기도 좀 궁금하고 괜히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냥 잘못 본 거겠지. 그러니까 괜히 설레어하면서 이 똘비 아저씨를 괴롭혔대요. 야 아까 하던 얘기 더 해봐. 야 근데 저 진짜 귀신 아니냐? 근데 재밌긴 하다. 차라리 네가 썰도 풀어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갔대요. 일단 이 상황을 모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라리 무슨 대화라도 더 해야 안 무서우니까 그렇게 대화를 계속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귀신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자기 주변으로 귀신들이 모인대요. 지금 많이 몰려있어요. 우리 규정님들 그러니까요. 옆에. 예.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아니까 당집 들렀을 때도 계속 들었으니 좀 찝찝하다. 내가 괜히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저런 게 내 눈에 보인 건가? 그러고는 그 썰들을 좀 풀고 있다가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대요. 그러고는 근무 교대를 할 때 자기 다음 타임에 근무자들이 또 이렇게 걸어오면서 바꾸거든요. 그 근무를 바꾸는데 그 교대 근무자들이 자기보다 짬들이 더 있으니 얘기를 했대요. 그 선임한테. 야, 그 똘비 쟤 말도 조용하고 뭐 얘기도 잘 못하더만 재밌었냐? 뭐 재밌는 얘기 좀 해줬어? 아니 근데 무서운 얘기는 좀 잘하긴 해. 뭐 너네도 다음에 같이 들어가면 한번 물어봐. 재밌더라. 근데 그때 이 똘비 아저씨의 기운에 다시는 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자리가 뭐냐면 최전방은 아무래도 예전에 전쟁 시기도 그렇고 고지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또 많은 적군들이 자연스럽게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와서 드러낼 수는 없으니 이제 그것도 알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똘비 아저씨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선임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먼저 간 선임이 똘비 아저씨를 불렀대요. 야, 그 귀신 얘기 다음에 나도 좀 해줘, 똘비야. 근데 뒤로 안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딱 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탄약고 주변으로 정말 많은 형태의 그 군인 모양을 한 귀신들이 서 있었대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과 눈 마주치면 안 된다. 근데 그 많은 영들을 피해갈 순 없으니
동시에 보자마자 너무 기가 빨려서 기절을 해버리셨고 그 얘기를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풀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는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그러고는 제대할 때까지 자연스럽게 탄약고 근무는 빠지게 됐고 근데 다행히도 뭐 이 얘기를 군의관들이 잘 감싸줘서 그냥 조용히 뭐 그런 캠프나 요런 나름의 군 간부들만 아는 관심사병으로 잘 끝나긴 하셨는데 그렇게 그 사건이 한번 있을 때 아 내가 진짜 이걸 보는 게 맞는 건가 보다라고 거의 반 확신을 그제서야 하셨대요. 이제 요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저한테도 이제 계속 뭐 얘기를 이래저래 해주시는 거예요. 귀신 얘기들을. 요 얘기들을 하시다가 저도 이제 뭐 영적인 거 느끼긴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은 너무 무섭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좀 쳐드리고 예.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으면은 싸한 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너무 뭐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분위기도 춥고 싸하고 서늘해지고 이건 빨리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핑계하는 핑계들을 대고 그날은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 다음 활동 준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한 4-5달 준비를 하고 활동을 했나? 그렇게 하고 오랜만에 또 쉴 틈이 생겨서 낚시 땡긴다. 그때 못 먹은 민물장어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이거는 내 돈으로는 절대 사 먹지는 못하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가서 한번 잡아보긴 잡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또 한강을 나갔어요. 예. 근데 이제 똘비 아저씨가 여전히 계셨고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저 요런 활동한다고 한동안 못 왔다.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이게 몇 달 전에 본 똘비 아저씨의 행색이 아닌 거예요. 얼굴도 너무 수척해 계시고 혈색도 안 좋고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요런 생각만 하다가 괜히 또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제자리로 와서 낚시를 하고 또 며칠 뒤에 들렀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똘비 아저씨가 없어요. 누가 봐도 비 오고 난 다음날 이 장어들이 많이 나올 그런 시기인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며칠 나오면서 똘비 아저씨는 계속 나오시지 않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또 다음 활동들이 들어가면서 이 활동이 연결돼서 계속 들어가면 쉴 틈이 거의 없을 때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고 한 2년 정도 제가 공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쉴 틈을 주셔서 이번엔 한 2년 만에 낚시를 간 거예요. 갔는데 예전에 많이 봤던 그 원터치 텐트가 보이는 거예요. 똘비 아저씨인가? 이러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갔죠. 똘비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직전에 봤던 그런 수척한 모습이 아니라 살도 많이 찌시고 너무 이 좀 겉모습도 좀 반지르르 하시고 이거는 아저씨가 좀 잘 되셨나 보다. 이거는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되게 밝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저씨 제가 또 한 2년간 그래도 좀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왔을 때는 아저씨 한번 뵙고 그때 인사드리고 그러고는 아저씨 한참 안 나오시던데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일이 있긴 했어. 그래서 이걸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안 그래도 그때 너한테 또 그런 영적인 얘기도 했었고 내가 사실은 네가 좀 더 생각이 났다. 그래서 오늘 잘 만났다.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내가 못 나왔던 얘기도 해줄게. 그러고서는 똘비 아저씨가 굉장히 본인이 지금 오늘 나온 낚시도 진짜 오랜만에 하셨대요. 근데 이유가 그 2년 전에 자기가 저를 만나고 난 바로 직후에 사업도 너무 힘들어지고 또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가 그렇게 수척 계셨을 때였거든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안 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자금조차도 내가 회사를 못 살려서 다 날려먹게 생기고 나는 살 자격이 없다.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러고는 본인이 매일 그 낚시하시던 그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셔서 유서를 쓰시고 신발을 딱 놔두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가야 되겠다 하면서 본인이 매일 낚시하시던 그것도 한참 지켜보시고 마음을 다 잡은 뒤에 그날도 당연히 장어 낚시니까 비가 오던 날이었거든요. 그 비를 맞으면서 다리 난간 위를 딱 올라가서 손으로 짚었대요. 그리고 해야지 하고 그 한강 흐르는 물 위를 바라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십 개의 얼굴들이 한강 위로 둥둥 떠오르더래요. 그 수십 개의 얼굴들이 그 밤인데도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너무 느꼈고 저 안으로 내가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죽는 게 더 힘들 것 같다. 난 도저히 저기로는 못 되겠다. 그 순간 든 생각이 쟤들은 내가 빨리 죽길 바라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저 무서운 곳으로 내릴 자신도 없고 그러고는 다시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다행히도 본인이 널떨고 놓은 유서, 신발, 짐들을 챙기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그냥 어차피 내가 죽을 것도 한번 살려줬는데 그냥 해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빚들을 내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잘 풀리셨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신과도 다녀보고 막 이래저래 다녀도 다 정상이 나오고 난 내가 조현병 같은 게 있나? 혹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꾸 보이는 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체도 운영하는 너무너무 정상적이신 분이니까 내가 이게 분명히 무슨 이상은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여기 낚시를 나오신 거래요.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가 진짜 영적인 거기서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신병인 건지 그래서 자주 나와보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해라. 그리고 죽을 용기면 넌 뭐든 할 수 있다. 절대 남에 휘둘리지 말고 그럴 때 한 번씩 여기 찾아와서 또 아저씨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봐라.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낚시 갔다 오면서 그 똘비 아저씨 생각도 나고 제가 늦게나마 앨범들이 잘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버팀목 중에 나한테 서울에서의 첫 어른이었던 그 똘비 아저씨의 말이 되게 크게 와닿았구나. 큰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레전드다 이것도. 아니 그냥 무슨 썰마다 레전드네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와,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말씀 잘하지? 요것도 조금 짧지 않을까 하는 괜한 이 걱정에 그 보너스 개념으로 아주 짧지만 저의 취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들고 오긴 했거든요. 이건 근데 굉장히 짧아요. 가볼까요? 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취미가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 어릴 때부터 저는 물론 돈은 없어도 계속 일은 어떻게든 막 방송 끝나고 나면 전단지도 돌리고 전단지 붙이러도 가고 서울시에서 하는 온갖 그런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잡일들을 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한 애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정말 차라는 걸 갖고 싶고 그래서 내 수중에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돈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있으니 요걸로 내가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알게 된 게 그 예전에는 부활차라고 했는데 부활차가 뭐냐면 택시를 하시던 분들이 택시가 어느 정도 키로수가 되고 노후화가 되면 일정 키로수나 아니면 일정 연식이나 되면은 그 차를 바꾸시기 위해서 택시를 말소를 시켜요. 그러면 그 말소된 차를 정상차처럼 다시 작업을 하고 그거를 말소된 걸 제가 아주 싸게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어떤 그 중고차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차를 샀을 때 한 80만 원 언저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저의 차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막 쏘다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LPG다 보니까 기름값도 딱히 그런 걱정도 없었고 그렇게 다니던 와중에 제가 아무래도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런 튜닝이나 그런 샵들에서 일하는 형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하는 거에도 좀 많이 호감을 가져주시고 얘 가수야. 내 동생이야. 친한 동생이 가수도 해. 요런 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조금 더 이렇게 치근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고는 부품이 있으면 저한테 일부러 던져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친해진 형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한 날은 지금은 없어진 그런 문화인데 인천 쪽에 북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북항에서 항상 차선이 넓어가지고 주말 저녁이 되면 온 동네 튜닝카들이 그걸로 다 모이거든요. 차도 없고 길도 넓고 하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본이 없다 보니까 튜닝은 못하고 정말 그런 걸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차들을 굉장히 동경을 했고 그래서 형 저희 북한 가서 한번 구경해보러 가면 안 돼요? 튜닝된 차들 좀 많이 보고 싶은데 그래? 가보자. 그리고 그때 형이랑 둘이서 북한을 가서 수많은 튜닝카들도 구경하고 막 동호회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동호회 활동들을 이용해서 신분들을 많이 쌓아놓는 게 저한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친한 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다 끝나고 나면 끝난 시간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레 튜닝숍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월미도로 가는 사람 월미도 가고 오랑리 가는 사람 오랑리 가고 집 가는 사람 집 가고 하는데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당시에는 큰 길이 자유로로 가는 길과 그 뒤에 산을 넘어서 가는 그 길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괜히 아까 제가 말한 도전정신 때문에 형 우리 저기를 안 가봤으니까 그냥 저 산으로 한번 해서 가볼까? 나 저번에 절로 한번 와보니까 불도 없고 사람도 아예 없고 동네도 조용하니 그냥 마을이 없으니까 완전 생 산이라
그럼 재밌을 것 같아. 가보자. 해서 그 형이랑 저랑 형이 앞에 가고 제가 뒤에 가고 네. 같이 그 산을 돌고 있었어요. 그 산 초입쯤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차들에 무전기가 달 수 있었는데 무전기? 그 차량용 무전기가 있어요. CB라고 하는 차량용 무전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 CB를 이용해서 같이 둘이 다니면서 이 통신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요금제가 무제한 이런 것들이 잘 활용화가 안 됐을 시절이라 일부러 뭐 통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블루투스 이런 것도 좋지 않았을 때거든요. 통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전기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막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 산이 요 꼬부랑길인데 등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이. 등은 하나도 없고 산 초입한 지 한 1, 2분 지났나? 그래도 자동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꽤나 올라왔겠죠. 저는 그 형차 뒤에 따라가면서 무전으로 계속 얘기를 서로 웃으면서 하다가 근데 갑자기 형이 속도를 확 줄이는 거예요. 야 잠깐만 주호야 여기 이상하다? 형 왜? 저 앞에 사람 같은데? 형 무섭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사람이 어떻게 있냐고. 형 뭐 귀신 봐?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천천히 가는데 이게 좌측으로 꺾이면 저한테도 그 우측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일 거잖아요. 제 라이트를 통해서 멀리 보이는데 분명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불빛도 하나 없는데 저기 사람이 왜 있지? 형 이상해 무서워. 일단 천천히 가보자. 가는데 가까워지니까 그 머리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시고 옛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쓰시던 뭔가를 쓰시고 보재기를 이렇게 안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거예요. 아, 예? 형 저 애기가 아픈 거 아니야? 애기가 아픈 거 같은데? 야 근데 여기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심지어 또 애기를 안고 저 뭐 어머니가 왜 저기 계시지? 아니 근데 밖에 너무 춥기도 하고 우리 저거 병원이라도 태워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 이 동네 자체에 마을이 없는데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 일단 천천히 가보자. 문 잠궈. 그러고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던 형이 야 밟아. 일단 밟아봐. 그리고 형이 먼저 밟고 저는 그래도 확인하고자 문은 잠겨 있으니 천천히 그렇게 그 아주머니의 형태를 가지신 분을 쓱 지나오는데 지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뒤쪽으로 브레이크 등 때문에 아주 어두운 산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등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보여요. 보이는데 그 시야 사이로 제 백미러 사이로 그 안고 있던 보자기를 옆으로 팍 팽개치는 거예요. 왼손으로 안고 있던 보자기는 팽개치고 근데 오른손에 은색깔 뭐가 삥 하고 빛이 흘렀고 그 입모양으로는 제 차를 딱 보면서 아이씨 하는 욕설하는 게 눈에 딱 띄고 그러고서 너무 무서워서 자세히 딱 봤더니 그 보자기 안에 있던 게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러곤 저도 너무 무서워서 형 밟자 이러고 거길 막 밟아서 뛰쳐나왔었거든요. 그러고는 그 다다음 주쯤인가 그 북항을 다시 모임을 가서 아는 동호회 사람들은 가서 얘기를 풀었어요. 아니 그때 저 A 형이랑 여기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거 봤다 했는데 저희 이전에도 저희 바로 전날인가 그 전에도 동호회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산을 이렇게 타는 걸 와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와인딩을 하는 동호회에서 거기를 갔다가 우연찮게 마지막에 내려온 사람이 그거에 걸려가지고 강도를 당할 뻔했다. 다행히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뭐 피해는 안 봤는데 그리고 무서워서 뭐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막 자료를 모을 그 시기에 네가 경험을 한 것 같다. 야 이걸 빨리 신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신고를 넣었었고 경찰분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근데 다행히 문제는 뭐 그다음부터 생기진 않았지만 그 산을 가봐야 경찰차가 계속 번쩍번쩍 하면서 올라갈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잖아요. 산속에 숨어 있으면. 그리고 그 시기 때가 그런 강도들이 좀 몇 번 나왔던 시기였어요. 와, 무섭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무서웠고 예. 저희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섰더라면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 아무래도 뭐 물건 하나 짚고 막 이렇게 누구 걸 찾아주는데도 괜히 좀 무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죠. 그게 문득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거는 있을 수 네. 있고도 남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래서 현실 공포 이야기를 또 하나 와, 들어봤습니다. 오늘 단단히 준비를 하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셨어요. 왜냐면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조금 공감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어릴 때 편의점 알바할 때요. 스키용 장갑 있죠, 큰 거. 네. 그 안에 과도 숨겨서 들어온 사람 있었어요. 우와. 저는 그 그 손잡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노란 스키 장갑 큰 거. 그 트라우마가 엄청 오래 가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상 저도 저 마주하면. 사건이 네. 있고부터는 차에 타면 기본적으로 문을 먼저 잠궈요.
혹시나 오늘 누가 뒤에 탈까봐. 주호님이 아주 무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이제는 뭐 어디 가려고 활동해야 돼서 바빠서 못 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또 예. 얘기들을 제 뇌 속에서 꺼내와서 또 금방 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번에 이제 대놓고 온 손님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었죠. 주호님 편이. 거기서도 너무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시들무 이야기도 머릿속에 그냥 그림이 쫙 그려지는 그런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호님의 그 기존에 올라온 영상은 돌비 주호 검색하면 나오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